보자. 너무 옳다. 뭐 그런 거? 시험 내내?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스승의 신묘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봐봐. 첫 번째는 물론 뭐 이렇게 어떻게 이게 사람이 말하는 대로 흘러가나 싶어서 좀 신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진짜 이건 운이 좋았던 거고 내가 그냥 어떻게나 그렇게 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난이도를 봤을 때 최근 3년 중에 제일 난이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네가 등급 컷을 봐서 알겠지만, 그러면은 얘는 이 시험의 난이도라든가 뭐 지문 구성은 평균적인 데이터라는 거야? 평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야? 평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이 시험에 뭐 대해서 쌤 이거 많이 틀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은 쌤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못 봤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국어 시험 자체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평균적인 난이도인데 쌤 몇십 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겠지만, 평균적인 시험이 아니고 평균적인 데이터가 아닌 상황에서 그렇게 데이터가 좀 일시적으로 낮게 나왔다 라는 건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를 들어서 뭐 축구팀이 존나 맨날 이기다가 레알이 맨날 이기다가 뭐 되게 득보한테 5대0으로 깨졌어. 그런 날도 있는 것이라고 넘어가지, 다음에도 5대0으로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물론 네가 레알급은 아니지. 네가 날도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지만,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성적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상승했다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듯하다. 전혀. 그러니까 조금은 좀 마음을 진정시켰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낮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왔다면 잘 들어라. 이게 내 경험상 그런데 거의 100명이 있으면 98명이 그래요. 마지막에 들뜨는 새끼 치고 잘 되는 새끼 잘 못 봤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와 마지막에 막 10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 막 성적 잘 나오고 막 뭐 거의 뭐 최상위권 대학을 찌를 수 있는 성적이 나오고, 그러면 이 새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나는 곧 합격할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합격한 것처럼 굴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공부를 헛소리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수능날 좆되는 결과로 이어지니까 무조건 들뜨면 안 된다, 알겠어? 그게 수시가 발표가 나는 뭐 전에 이미 뭐 발표가 나서 나는 이제 뭐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상황이다, 그런 게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애들 치고 잘 되는 애들을 거의 못 봤어요, 내가 가르쳐본 경험상으로는. 그러니까 이번 목표형이 만약에 잘 나왔다면 어쩌다 잘 본 거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한다라는 게 좀 제일 크게 들었던 생각이고, 나머지는 국어는 그래요. 국어는 별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이제 여기 추가로 수시 기준 얘기를 좀 해보잖아요. 이 시험을 가지고 수시 기준을 낼 거라면 내가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어 데이터는 참고를 하지 말아라. 국어 데이터는 빼고 이 시험에서의 국어 등급은 빼고 네 6월달 국어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차라리 뭐 지금까지의 3월부터 지금까지의 평균 등급을 가지고 좀 수시에 적용을 하는 게 네가 좀 덜 좁되는 길이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나? 됐어? 네 해봐. 그래요. 대답하라 그럴 땐 안 하고 쳐 떠들고 있고. 배근 끊었어? 자, 보자. 우선 비문학 첫 번째 지문 펴봐. 자,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게 첫 번째 지문이면 보통은 좀 인물이나 예술 같은 소재가 나와야 될 텐데 지금 사회 지문 중에서
경제 파트가 출제가 됐지, 그지? 그 다음에 내용 자체가 채권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채권은 2010년도쯤에 한번 나왔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은 안 나는데 채권 지문을 내가 기출 지문을 몇 번 보여준 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한 번쯤은 나왔던 개념이라 이걸 또 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럼 내가 경제 지문 나오면 뭐라 그랬냐?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두 변수의 상관관계 잡으라고 했지, 그지? 이 지문은 그거만 했으면 사실 끝났어요. 지문도 사실 솔직히 안 길잖아. 네가 풀어봤던 옛날 기출 문제 정도의 길이잖아. 그럼 이거 푸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문제에 막 존나 어려운 복합적인 그래프가 나와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 그건 좀 이따가 뭐 지문 보면서 같이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봐봐, 9월달에 사회 지문 중에서 경제 지문이 출제가 됐어. 그러면 이제 수능날 경제 지문이 나와서 사회 지문이 나오다 치자. 그럼 내가 봤을 때는 남아있는 개념은 경제 중에서 남아있는 건 이제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건 우리 수능 특강에 만약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연계됐다고 쳤을 때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세금 개념 정도다. 경제 중에서는 그나마. 그러니까 옵션 프리미엄은 지금 수능 완성에서 두 번에 얘기한 걸 낸 거잖아. CDS 프리미엄으로 변형시켜서. 그러면 수능 특강에 남아있고 좀 계속해서 언급했던 개념이 누진세였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듯 하다. 요거는 뭘 참고하면 되냐면 항상 2회차에 보면 세금 지문 나오지, 그지? 거기에 비례세, 뭐 그다음 역진세, 누진세 개념 정리돼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수능 특강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문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해두는 게 필요할 듯 하고. 그 다음에 현수 왜 세상 이런 표정이냐? 뭔 일이 있었어? 왜? 아닌데 눈이 부었는데? 헤어졌어? 왜? 왜? 아니 한쪽만 지운 거예요. 나의 착시였다. 왜 한쪽만 지웠어?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률로 관련해서 튈 수도 있으니 사회지문에서 요 두 가지를 좀 요거 두 개 위주로 연계교재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시사하는 바는 그래요. 이 지문이 시사하는 바는. 나머지는 지문 같이 보면서 얘기하자. 지문 같이 보면서. 신유민 읽어봐.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CDS 프리미엄은 우리가 외투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지표의 하나이다. 이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수업부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봐봐. 내가 저번에 왜 독해 요령을 처음부터 쫙 정리해주면서 맨 처음에 네가 뭘 해야 된다 그랬어? 지문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중심화제 찾는 거랑 지문 구조 예측하라 그랬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 지문은 그 구조가 어떻게 되겠냐? 뭐 중심화제는 CDS 프리미엄일 거 아니야. 그럼 구조는 어떻게 흘러가겠어? 1단락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 신용위험과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설명이 뭐부터 시작돼? 신용위험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하겠냐? 신용파산 스와프의 개념을 설명을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 됐어? 그럼 이제 신용위험 설명이 들어가겠네. 그거부터 순서대로 읽어봐.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 그럼 어쨌든 지금 채권 개념 정의해 준 거지, 그지? 근데 어쨌든 나는 전에 기출문제를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서 만약에 그 기출문제를 기억했다면 나는 좀 기억이 나서 이 부분은 체크를 따로 안 했어요. 채권의 기본 개념은 이 부분은 따로 체크를 안 했는데 네가 만약에 채권 개념이 좀 낯설다거나 어려워 보였다면 이 부분을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쳐주는 건 필요했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을 한다. 그 다음에 채권을 산 사람은, 투자자는 이를 다시 팔거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다. 그런데에서 잡아봐. 그러면 사실상 그런데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중요한 내용은 이 사람이 진짜 강조하고자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데 뭐래? 채권 투자에는 발행자의 지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이자와 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인 신용 위험이 수반된다. 그러면 네가 1단락에서 신용 위험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겠구나라고 각을 내고 왔으면 이 문장이 핵심이지. 그래 안 그래? 뭐가 신용 위험이래? 신용 위험의 개념을 소개해 준 거잖아. 뭐래? 돈 못 받을 수도 있대요. 돈 못 줄 수도 있대. 그 새끼가 망해서.
망할 확률이 높으면 뭐? 신용 위험이 큰 거래. 보이잖아, 그 얘기. 그거 밑줄 치고 신용 위험 동그라미 쳤어야지. 됐나? 됐어? 그 다음에 봐봐. 이에 따라 각국은 채권의 신용 위험을 평가해 신용등급으로 공시하는 신용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고 밑에 단락은 별 내용이 없어. 밑에 단락은 A 3개가 좋은 거고 D가 최악이래요. 그럼 물어보자. A 3개가 좋아? A 2개가 좋아? A 3개가 좋은 거지. D는 뭐? 쓰레기예요, 그 새끼. 무능력자. 뭐 그 정도? 그 정도만 이해했으면 되고 진짜 중요한 건 이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 진짜 중요한 내용은 제일 마지막 문장이지. 봐봐. 제일 마지막 문장 그러니까 그 세 번째 문단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야?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그 밑에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뭐? 중요한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얘기해 주겠지. 다른 모든 변수가 통제되어 있고 지금 중요한 변수는 두 가지래. 뭐랑 뭐? 신용 위험이 하나의 변수가 되고 뭐? 채권 가격이 나머지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 그래서 신용 위험이 커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신용 위험과 채권 가격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잖아. 그럼 옆에 명제처럼 따로 빼서 정리해 주라고. 됐어? 우선 그 정도부터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CDS는 CDS는 채권 투자자들이 신용 위험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파생금융 상품입니다. 아, 파생금융 상품에서 난 약간 설렌다. 와, 설명한 게 나오는구나. CDS 거래는 보장 매입자와 보장 매도자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장이란 신용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한다. 그렇지. 그러면 봐봐. 보장 매도자는 보장 매입자가 보유한 채권에서 부도가 나면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한다. 그러면 내 위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대신해 준다는 거지. 그러면 대신해 주니까 뭘 받아야 돼?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내 줬대을 확률을 걔가 대신 줬대 준다는 거잖아. 됐어? 됐나? 왜요? 카메라는 왜 보는 거죠? 카메라는 왜 신경 쓰시는 거죠? 봐. 자, CDS 거래를 통해 채권의 신용 위험은 보장 매입자로부터 보장 매도자로 이전된다. CDS 거래에서 신용 위험의 이전이 일어나는 대상 자산을 기초 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네가 이해 못했을까봐 예시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죠. If 가령 은행 갑은 기업 을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해서 그걸 파산을 대비해서 위험을 대비해서 뭐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보험회사 병과 CDS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파산하면 누가 떼는 거야? 병이 줬대는 거죠. 됐어? 자, 보장 매도자는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보장 매입자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는데 이게 CDS 프리미엄이다. 그래서 내가 저번 2주 동안 우리가 2주 동안 설명했잖아. 위험 프리미엄이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위험을 감수해주는 대가라고 했잖아.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 그렇게 이해했으면 아마 이 부분이 좀 쉽게 읽혔겠죠. 그래서 CDS 프리미엄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이나 보장 매도자의 유사시 지급 능력과 같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또 설명이 봐봐요. 그러니까 설명해봐.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그럼 다른 변수가 통제되어 있는 경우 또 뭐 설명하겠냐? 그럼 당연히 두 변수의 상관관계 설명하겠지. 뭐라고 돼 있어? 신용 위험이 크면 프리미엄도 크다. 그거 잡았어야 되고 한편 끌어봐. 그 다음에 보장 매도자의 능력이 좋을수록 지급 능력이 우수할수록 능력이 좋을수록 CDS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한다. 자 봐봐. 교통사고가 났어. 쌤이 올 초에 되게 큰 사고였는데 나름 큰 사고였는데 사고 처리 과정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동부화재 보험인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사람 이름만 얘기 안 하면 되겠지. 처음엔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뭐 되게 막 내 잘못은 되게 극히 미미하니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엔 내 잘못이 30%가 있게 나온 거야. 그것도 시간을 겁나 끌어서 너무 빡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자동차 보험은 다치고 삼성화재로 정리된다. 근데 또 알아봤더니 삼성화재가 비싸. 보험료가. 근데 나는 나같이 좆대 본 사람은 어떻게 하겠냐. 좆됐을 경우에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지, 그지? 그럼 좀 더 확실하게 보상해줄 능력 좋은 회사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나는 삼성화재 가입했어요. 끝나자마자.
자꾸 특정 회사명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기꺼이 지불한다는 게 조금 비싸더라도 뭐 내가 만약에 줬댔을 때 내 어려움이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좋은 회사에는 뭐 프리미엄이 비싸더라도 지불한다는 얘기다. 됐나? 됐어? 그 다음에 만약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이 있다면 그 신용 등급으로 보장 매도자의 지급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다른 요인이 동일한 경우, 다른 변수가 통제되어 있는 경우 또 뭐래? 보장 매도자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이 크다. 이것도 밑줄 쳤어야지. 자, 그래서 21번, 22번은 뭐 그러다 치고 23번이랑 24번이 이제 주로 문제였던 것 같은데 23번은 알파벳이 많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부터 우선 파악을 했었어야지, 민겐들아. 봐봐, CDS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큰 거지. 그럼 뭐가 커야 돼? CDS 프리미엄이 높아지려면 위험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문제가 물어보는 건 위험이 커져야 돼. 그럼 물어보자. BBB가 좋은 거야? BB가 좋은 거야? BBB가 좋은 거지. 그럼 뭐가 위험한 거야? BB가 위험한 거지.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겠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돈을 더 많이 준다고? 보장 매도자의 경우에는 보장 매도자의 등급이 높으면 프리미엄이 크다라고 했잖아. 그럼 AAA가 좋은 거야? AA가 좋은 거야? 그럼 가가 1번이고 나가 2번이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찾으래 지금? 두 번째로 큰 거 찾으래잖아.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지. 이거를 뭔지 모르겠으니 2개보단 3개가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한 건가? 어? 이거를 제자야 첫 틀리고 앉았으면 할 말이 없지요. 그 다음에 24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기는 어렵게 보이는데 순서대로 선택지 하나씩 보면 존나 말도 안 되는 당연한 얘기인데 봐봐. 영석이 네가 읽어봐. 2011년 크게 읽어봐. 2011년 1월 왜 어디를 읽는 거예요? 보기를 읽으라니까. 보기를 선택지 말고 보기. X가 2015년 12월 31일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BX를 2011년 1월 1일에 발행했다. 발행 조치 BX 전량을 매입한 전량, 시베가 전량이 아니라 전량, 신라 해봐. 신라 칼날, 칼날 물난리, 전량. 전량을 매입한 Y는 BX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CDS 계약을 Z와 체결하고 보장. 그러면 Z가 뭐야? Z가 보험사지. 그잖아. 그러면 이제 누가 줬대? 만약에 파산하면? Z가 줬대. 지금 1번은 틀린 거 알겠죠? 그잖아. X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담해? X가 부담하겠지, 위험은. 됐나? 그 다음에 읽어봐. 계약 체결 당시 BX의 신용 등급은 A-,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 등급은 AAA였다. 그러면 Z의 신용 등급은 최상이고 BX는 A-였다. 그 다음에 2011년 9월 17일 X의 재무 상황 악화로 BX의 신용 위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였다. 야, BX의 신용 위험의 우려가 증가했어. 그러면 누가 줬댈 확률이 높아진 거야? Z가 줬댈 확률이 높아진 거지. 자, 그러면 어쨌든 2번 봐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더 불안해졌다, 걱정이 커졌다라고 했으니까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된 거야? A-보다 높아졌겠냐? 신용 위험이 신용 정도가 높아졌겠어? 신용 등급이 신용 위험이 아니잖아. 지금 신용 등급이잖아. 등급은 떨어졌겠지. 신용 위험은 높아지고. 됐어? 그 다음에 3번 보기 옆에 질문 동안 보기 맞아. 읽어봐. 보기. 2012년 12월 30일 X의 지급 능력이 20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되었다. 그러면 누가 줬댈 확률이 적어진 거야? Z가 줬댈 확률이 적어진 거지. 그럼 3번 보자. 2013년 1월에는 BX의 신용 위험으로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줄어들었겠지. 맞네. 그러니까 이게 차례대로 바라보면 별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지. 보기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어렵게 나오겠다 싶은데 선택지 하나하나 순서대로 제대로 적용하면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지. 나 풀고 나서 문제 옆에 물음표 줬다니까? 이게 왜 3점인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시험지 풀어보기 전에 먼저 뉴스를 봤을 거 아니야. 뉴스에 봤더니 24번이랑 32번이 어려웠다라고 하길래 아 그런가 보다, 어려웠나 보다, 첫째부터 어려웠나 보네? 그리고 풀어봤는데 안 어려운 거야.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제자야. 내가 봤을 땐 이게 어려웠을 때 시험에 뭐 중간 정도 난이도도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이 문제 자체는. 됐어? 어쨌든 근데 봐봐요. 그럼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경제지문은 둘 중에 하나다. 두 변수의 상호관계를 되게 주의를 하거나 아니면 대등병렬로 나왔을 때 키워드 잘 적용하거나.
그거만 주의하면 내가 봤을 때 사실상 이렇게 평이하게 나와주면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나와주면 땡큐지. 이렇게 나와주면 수능에서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절대 이렇게 안 나오거든. 이건 네가 보자마자 뭐 연계란 느낌이 오잖아. 읽자마자 연계 뭐 배웠던 내용이다라는 느낌이 오잖아, 그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다, 수능 날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기출 문제 가지고 지금 좀 두 변수의 상관관계라든가 아니면 대등병렬 구조, 대립적 견해를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는 게 굉장히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됐나? 특히 이 지문에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넘어가봐. 두 번째 질문 봐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지문이 최악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보는 눈이 생긴 건지 아니면 아직도 그냥 감없이 떠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만 이 지문 쓰레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봐봐. 1달러 팍. 어이가 없는 게 1달러 팍 보고 연결한 느낌 오지, 그지? 잘 봐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봐봐. 밑에서 세 번째 줄.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 없다. 그럼 네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일반적인 기출 문제들은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이렇게 없으니까 이런 걸 개선한 이런 기술이 있다라고 새로운 기술을 얘기해주고 그걸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지, 그지? 그잖아. 근데 뭐라 그래? 뭐래? 없다. 근데 어쨌든 난 STM 얘기할 거다. 이시라고 했어. 그럼 이건 내가 봤을 때 초짜가 썼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과 새끼가 감없이 썼거나 아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렇게 이건 이 얘기를 뭐하러 해? 전류가 흐를 수 없으면 이 얘기 뭐하러 해? 뭐 하자는 건데? 설명하는 2단락이랑 이게 3단락이 또 최악이야. 3단락이 되게 내가 봤을 때는 뭐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뭐 이게 얘기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차라리 좀 따로 단락을 빼지 말고 섞는 게 좋지 않았을까. 되게 연결 자체도 좀 이상하고 또 집단의 3단락에서 트릭을 썼어요. 형성 시간이 이럴 땐 짧다. 형성 시간이 이럴 땐 길다. 이렇게 또 바꿨어 말을 중간에. 교실도 헷갈리라고. 이런 유치한 언어를 쓰면서 이렇게 하는 문제는 또 오랜만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지문은 정말 좀 아니지 않나. 지문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 32번 문제가 결국에 문제였겠죠. 32번 잠깐만 펴봐. 잘 풀었으면 좋겠는데. 과학 지문이든 기술 지문이든 제자야. 기본적으로 문제풀이의 핵심은 뭐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 항상. 과학 지문이라면 원인, 기술 지문이라면 과정, 그리고 결과 그런 것들이 아마 핵심 내용이 될 거다. 그 핵심 내용에 뭘 추가적으로 주의해두라고 그랬어?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무조건 주의를 해야 된다. 32번도 사실상 뭐 물어본 거야? 상관관계 물어본 거야. 상관관계. 그러니까 나는 1번 지문이든 2번 지문이든 이 지문 두 개에서 너한테 의미가 있는 건 유형밖에 없어요. 문제 유형. 그것도 전부 다 뭘 물어보는 거야? 상관관계 물어보는 유형밖에 없어요. 이거를 틀렸다면 너가 연습을 해야 될 게 뭔지가 명확해지는 거지. 알겠나? 기출 문제 중에서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이제 69일 남았나? 그럼 나랑 창희쌤 이제 9번 더 보면 너 수능 보러 들어가요. 너 나랑 한 10몇 시간 수업하면 이제 끝이야. 시간만 따지면. 그러니까 좀 알려줬던 걸 빨리 네 걸로 만들고 그 연습 재료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최근 3년 동안의 기출 문제랑 되게 옛날 기출 문제 가지고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 알겠느냐? 네 해봐. 5분만 쉬었다 보자. 5분만 쉬었다 열심히 보자. 아, 어떡해.
여기 다 너무 힘드는 거. 아니. 나 못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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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피자가 다 잘 나왔는데? 너 되게 단아하게 나왔어. 아닌가? 왜 이렇게 찡그러냐? 뒷면에서 여기 순서 이렇게 삽입 이렇게 여기 순서 삽입하는 거 이거 빼는 거 하는 이런 너 수능 특강 뒤에 석교 알아? 아주대 뒤에 아주대로 말하죠. 쌤한테 말해야 돼. 쪽이 아니야. 들어오자마자 말해. 아 하원 네이버 쳐. 아주대 특별한 쳐. 9시간 우리 걔는 보여주지. 아 오늘 보여줘. 이미지 들어. 아 오늘 좀 데려왔어? 아 캡처해봐. 미안. 안 웃었어. 그지 새끼. 여기 가서 나 공항 키워보다. 미친. 비좀 키우고 싶어. 혹시 우리 영상이 여기 들렸어요. 잘 들렸어요. 이거 그놈의 정신도 하는 도점 있어요. 맞아. 진짜. 여기 내가 뒤에 나오고 많이 들어. 많이 들어. 이미경이 하고 싶어서 안 들어가요. 근데 돈 좀 많이 준다. 아 근데 원래 다른 데서 하고 있어. 다른 데 어디 그래서 죄송해요. 원래 유명해서 그럼 끝난 날. 오늘 이거 이거 뭐 디디차 간장. 그래. 이거 하면 안 돼. 아 이거 담으니까 그래. 이거 두 개까지 먹으면 그래. 내가 오늘 뭐 미미인데. 나한테 니 어쩌 다시 펴고 보시면 안 돼. 아침에 엄청 놀랐는데 2시간 기절했다 생각하니까
컨디션 못하더라고요. 성적이 많고 내가 여기 고정된 거. 일어났을 때 되게 지금 마시는 게 생각하고 분명히 그거였다. 이게 다 되게 놓고 너 여기 위에 쓰가 와. 바지에다 깃털이 내일 바지에다 화면에 딱 기다릴 수 없잖아. 벗을 수 있다고. 원리에 강화점이래. 근데 난 원리 필요 없어. 이미 원리는 난다고. 문제를 못 풀어. 아 뭐냐. 나도 아무튼 지워. 나도 배그 지웠어. 나 배그 이제 컴퓨터로 해. 우리가 어제 옆에서 있었어. 사실 오늘도 PC방 갈라고 너 때문에 온 거야. 진짜 오해하네. 너가 안 끊어. 나 지금 되다. 계속 안 되다. 제 수업은 어디가 좋을까? 일단 야, 시지가 이쪽 못해요. 여기다가 이거 중에 맞춘 거 싫어요? 나 해야 돼. 있어? 먹었나 얘? 그건 아예 보여주지 마. 안 해도 될까요? 안 찍어도 될까요? 자! 어요야? 아니 뭐 신서 왜? 넌 또 왜 법만 해? 아 보고 싶어. 왜? 왜? 김희진 뭐? 아들한테 감기 올랐어. 죽겠네. 봐봐. 지금 펴. 돌려. 이건 되게 머리 기나게 샤워하고 머리 살짝 그러니까 머리 빠져가지고 여기 아직 머리 되게 두터워요. 내가 그러는데요. 샤워요. 아니 그냥 난 영어 가는 걸 추천해. 빨리 영어 가는 걸 추천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원래 네가 느낄 정도면 존나 빠진다는 거야. 네가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애들도 많을 거야. 근데 네가 볼 때 보이는 정도가 그런 건 존나 많이 빠지는 거야. 이마 헤어라인 잘 보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수능 끝나고 저는 뭐 한의원을 가든 뭐 양학을 가든 저는 하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많이 먹어요. 20대부터 잘 먹었던 걸 관리를 해야 30대 서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봐! 해맑은 부산 새끼들아 봐. 그렇게 못 써. 봐 이문답부터 주연수 읽어봐. 입에 있는 건 다 벗고 읽어봐.
입에 음식 들어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뭔데?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한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는 시료의 표면으로부터 사용을 가능하거나 표면을 덮고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한다. 따라서 의미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고 하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 진공이 요구되는 그렇지. 그러면 진공이 필요한 원인에 대해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문장 우선 밑줄 쳤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한다. 어떻게 써야겠냐? 어떻게 써야겠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 상태가 높아진다는 건 밑줄 쳤어야 될 거 아니야. 변수의 상관계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이거 진공통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이것도 뭔 소리냐? 온도가 일정하고 하나만 있단 말은 뭐 다른 변수를 다 통제했을 경우라는 뜻이 되는 거지. 나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변수를 통제했을 경우에 뭐만 신경 쓰면 되는데 뭐가 어떻게 된대? 압력은 단위 부피랑 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에 비해 이것도 밑줄 쳐서 얘기해. 압력이랑 분자수는 비례관계. 그럼 압력이 높아지면 분자수가 어떻다는 거야? 많다는 얘기가 되겠지. 분자수가 적어지면 압력이 낮아지겠지. 그러면 진공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냐? 분자수가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통 내부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하면 진공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분자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뭐 충돌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당연히 압력이 낮아지고 진공이 될 거다. 됐어? 그래서 다음 단으로 넘어가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 동그라미 치고 단분자층 형성 시간 어떻게 된대? 읽어봐.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던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는 시료의 표면을 달라붙어 층이 막을 형성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분자층 시간이라고. 기본적인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정의를 내려줬으니까 그걸 밑줄 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어 형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분수가 늘어났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자.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관관계가 되게 많이 사용되니까 무조건 만약에 질문에 제시돼 있으면 잡아서 정리해주라고 했었다. 그래서 봐봐. 뭐라고 돼 있어? 기체 분자들의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 안 써져. 확률이 클수록 뭐래? 짧아진대. 그 다음에 또한 기체 운동 아니. 지금 변수가 두 개잖아. 두 가지 나왔잖아. 충돌 빈도가 짧아진다. 그 다음 이제 그래서 또한 기체 운동물 한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 그럼 봐봐. 질량이 크면 시간이 길어지고 또 뭐래? 또 뭐 있어? 압력이 낮을수록 그럼 이거 두 개랑 맞춰줘야 되지 않냐? 맞춰줘야 나중에 생각하기 편하지 않겠어? 변화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 질량이 작으면 시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압력이 높으면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럼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 됐어? 됐나? 됐어? 네 해봐. 자, 그 다음에 가용지 우수의 경우 20도 760도를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10-9도이지만 같은 온도에서 압력이 10-9성토로 낮아지면 대략 2500초로 증가한다.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9토르 이하의 초고 진공이 요구된다 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락에 뭐 나와? 마지막 단락에 스피터 이온 펌프 나오지, 그지? 그래서 1차 펌프와 2차 펌프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중점적으로 잡았어야겠냐? 이온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자 이온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작동 과정 설명해 주잖아. 그럼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어떻게 무조건 어떻게 해가라고 그랬어? 뭐 빨간 줄까지 나와. 이거에 과정을 어떻게 하라고? 단계 구분하면서 읽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제발 가르쳤던 건 떠올리면서 좀 적용을 했었어야겠지. 그지들아. 그 다음에 내가 뭐라 그랬냐. 마지막 단락에서 앞에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잡아야 된다 그랬지. 왜?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될 거니까. 첫 번째 문제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잖아. 마지막 단락에 있었던 스피터 이온펌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는 메커니즘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알겠냐?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헌법 자문을 복합한 유형이 5개로 됐다, 뭐 어떤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지만 비문학에서 새로운 문제 유형은 더 이상 나오기 힘들다. 지문을 길이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문 구조를 복잡하게 짤 수는 있는데 문제 메커니즘은 안 변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문에서 사실상 길이가 어떻게 되든 난이도가 어떻게 되든 네가 잡아야 될 과정은 뭐 잡아야 될 내용은 명확한 게 정해져 있는 거지. 됐나? 네. 네. 자, 32번 봐봐. 32번 봐봐. 그래서 A가 뭐래? 보기를 보니까 A의 기체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토로 이거 내부 온도는 모두 다 20도래요. A, B, C, D, E 전부 다. 그러면 A는 당연히 몇 초겠냐? 10의 마이너스 9승토로면 지문에 나와 있듯이 2500초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봐봐. 2번부터 봐봐. B의 기체 내부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토르보다 낮겠군이라고 해서 분자수가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어들지. 그럼 분자수가 작아지면 여기 지금 칠판에 없지만 아까 분자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압력이 낮아진다라고 했잖아. 그럼 2번은 맞는 말이지. 그 다음 3번은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이라고 했어. 그러면 봐봐. 자, C 보자. C는 분자수가 어때? 더 많아졌지, 그지? 더 많아졌으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 높아졌겠지. 그러면 진공 상태로부터는 멀어지지. 됐어? 그럼 진공도 자체는 낮은 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D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어떻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봐봐. 질량도 크고 분자수도 적지. 그럼 시간이 어떻게 되겠냐? 그치. 그럼 4번도 맞는 말이지. 이해가? 5번은 이 내부의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충돌 빈도라고 했어. 충돌 빈도. 근데 봐봐. 지금 E는 어때? 질량도 크고 분자수도 적지. 그럼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자체는 어떻게 돼? 길지. 시간이 길어지려면 충돌 빈도는 어떻게 돼야 돼? D보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고. D보다. 그럼 충돌 빈도는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충돌 빈도는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뭘 놓냐? 그럼 답이 5번이 되죠. 됐나? 됐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물어보는 포인트는 다 저거예요. 물어보는 포인트.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만 최소한 이렇게 절대로 네가 연계가 됐구나라는 체감이 들게끔 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뭐를 어떻게 내든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문제 내는 부분 자체는 경제지문과 과학기술은 저기다. 알겠어? 닥치고 잡아야 된다. 알겠냐?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있는 마지막 지문을 볼까요? 마지막 지문에서는 약간 정권이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죠? 약간 빨갱이가 썼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약간 일베 같은데? 약간 정권이 바뀐 게 느껴져요. 왜냐면 옛날에 언제였더라? 박근혜였나 이명박이었나? 이명박 때였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박근혜 때구나. 박근혜 때였는데 수능 특강에 약간 친일 미화하는 소설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친일을 미화하는 소설이. 그래서 창희쌤이랑 나랑 이거 나오면 씨발 이거는 진짜 미치거나 이 나라 희망이 없다. 우리 9월 모평에 떡하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그런 것도 타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예요 절대. 모평 이런 식으로 안 나온다. 왜 빨갱이가 썼냐면 봐봐 1단락 딱 봐봐. 1단락이 딱 빨갱이가 쓰는 어휘들이에요.
봐봐잉. 아 머리야. 준호 이거 봐. 근대 도시의 삶의 양식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오랫동안 지배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삶의 양식 중 노동 양식에 주목하는 생산학파의 견해였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생산학파를 우선 네모치고 그 다음에 생산학파는 산업혁명을 통해 근대 도시 특유의 노동 양식이 형성되는 점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은 우선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갖춘 근대 생산체제가 대규모의 노동력을 각지로부터 도시로 끌어모으는 현상에 주목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또한 다양한 습속을 지닌 사람들이 어떻게 대규모 기계의 리듬에 맞춰 획일적으로 움직이는 노동자가 되었는지 탐구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미셸 푸코는 노동자를 집단 규율에 맞춰 금욕 노동을 하는 유순한 몸으로 만들어 착취하기 위해 어떤 훈육 전략이 동원되었는지를 연구했다. 교복 입히기. 너네 교복이 왜 버스 입히는 거 같냐? 너네한테 교복을 왜 입히는 거 같아? 네가 교복 쳐입고 담배 피고 있으면 지나가던 꼰대들이 뭐라 그래? 뭐라고 하겠지. 왜? 교복을 입는 순간 학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학생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사회적으로 통제가 가능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게 교복을 입히는 이유다 라고 미셸 푸코는 보는 거죠. 그런 디테일한 과정들. 미셸 푸코의 이론을 좀 더 받아보자면 옷 사이즈로 얘기가 넘어갈 수도 있지. 옷 사이즈로. 지나치게 날씬하거나 지나치게 작거나 지나치게 크거나 지나치게 뚱뚱한 사람들을 위한 사이즈는 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몸을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하겠냐? 스스로를. 평균적인 체형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를 통제하겠죠. 그잖아. 여자애들이 왜 다이어트를 입에 달고 사는 거 같냐? 그게 정상적인 몸이라고 세뇌받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세뇌로부터 자연스러운 초탄의 경지의 오르 저항의 상징 그런 느낌인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미셸 푸코가 얘기한 그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또한 이제 여기부터 이제 확 느낌이 와. 읽어봐. 생산학파는 노동자가 기계화된 노동으로 착취당하는 동안 노동 착취라는 단어를 수능 지문에서 볼 줄은 내가 상상도 못했네요. 그 다음에 감각과 감성으로 체험하는 내면 세계를 상실하고 사물로 전락했다고 고발하였다. 이게 노동소외죠. 이게 노동소외 개념이에요. 노동소외. 수업 시간에 소외 개념 설명했던 거 기억나? 내가 한번 노동소외 가지고 얘기한 적 있잖아. 이게 이런 게 소외다. 왜 재술지문 하면서 왜 소외 개념 설명을 했었잖아. 아마 그게 생각났으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내가 심지어 발터 베냐민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수능 특강에 내가 재작년 수능 특강에 나왔던 질문이다 라고 하면서 아도르노 설명하면서 한번 보여줬었어. 그래서 다 얘기했던 게 나온 거죠. 심지어 이제 문학까지. 비문학 지문 세 지문 나오고 문학 지문 JSA 뭐 다 나오고. 아휴, 걔 참 거의 뭐 문제를 유출하다시피 하는 거에 어떤 작품들을 보였는데 이걸 이렇게 쳐보고 오면 이진아 저 새끼 뭐래? 아니 뭐 얘기해, 빨리 얘기해봐. 그럼 너는 살 것이다. 그 별 얘기 아니니까 얘기해봐. 어디 씨발 말싸움으로 자꾸 국어 선생한테 덤비고 있는 거야. 빨리 아니야? 나한테 죽을래? 신님한테 죽을래? 아, 이에 대해 소비학파는 뭐래? 도시라는 게 어떠한 공간이래? 인간의 환상적인 욕망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공간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너무 사람을 그렇게 기계로 전락시키는 공간으로만 볼 수는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발터 베냐민은 이걸 어떻게 했대? 두 개를 아우르려는 연구를 진행을 했다. 그래서 도시는 뭐? 양면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인간을 소외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인간의 그런 환상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도 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특성을 다 보여주는 게 영화라는 장르다. 영화가 필름이 돌아가는 건 마치 뭐 기계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영화 전체의 모습을 배우들은 잘 파악이 돼야 하는데, 물론 대본을 다 보겠지만, 그잖아. 야, 맨 뒤에 장면 찍었다가 여기 장면 찍었다가 여기 장면 찍었다가 막 애매하게 다 꼬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화 찍었다가 16화의 일부분 찍었다가 2화 일부분 찍었다가 8화 찍었다가 다시 6화 찍었다, 이런 식이라고. 그렇게 찍을 때 뭐 기본적으로 걔네는 기본적인 맥락을 잡고 가는 거야, 못 잡고 가는 거야? 전체적인 맥락이 잘 안 들어오지.
배우야 대본을 읽었다 치지만 그걸 찍는 카메라맨은 어떻겠냐? 이거 찍으라니까 찍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게 소외라고. 그런 데서 영화는 소외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뭐? 환상적인 걸 제공해주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도시의 그런 양면적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나?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이 지문은 연계가 아닌데 조금 주의를 해둬야 될 게 요거는 좀 써보자. 유민아 색칠 공부 그만하고. 자 봐봐. 인문예술 복합지문인데 어쨌든 인문 지금 서양 철학 나왔지, 그지? 자, 6월에 동양 철학 나왔고 9월에 서양 현대 철학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인문 지문에서 뭔가를 뽑아낸다면 두 가지 나왔지. 뭐랑 뭐 있어? 뭐랑 뭐 있어? 서양 고전 철학이나 아니면 역사 관련. 역사 관련된 얘기는 잘 없지 지금 우리 연계교재. 그럼 사실상 남아있는 것 중에 확률이 높은 건 서양 고전 철학이 사실상 확률이 좀 높죠. 그래서 수능 특강에 배웠던 사람 중에 서양 고전 철학자 누구 있어? 칸트. 그리고 서양 고전 철학이라고 하면 내용은 이 될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조금 신경 쓰이는 게 개인 동일성의 원리. 그것까지 좀 체크를 해주는 게 내 생각에 좋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예술 지문은 지금 연계를 거의 안 시켰는데 그냥 지금 우리 연계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 다 사실상 뭐랑 똑같다. 뭐로 정리가 끝나? 로 끝나겠지. 됐어?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든 수능 완성이든 전부 다 사실상 이런 구조로 써먹기 좋은 내용들의 소재가 등장했으니까 저런 구조로 아마 출제될 확률이 남은 수능에서 제일 크겠죠. 알겠나? 그러니까 저 두 가지 방향으로 좀 각을 내고 내 생각에 수능 특강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지문은 지문은 이 정도고 문제도 이게 어렵게 풀리는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생산학과, 소비학과 구분 잘해주고 발터 베냐민이 무슨 키워드를 쓰면서 그걸 결합시켰는지만 제대로 세 가지만 구분만 해줬으면 아마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막히는 게 없지 않았나. 선택지가 너무 유치할 정도로 쉬워서 특히 36번 같은 거 풀고 나서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은 좀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경지에 올랐다. 이제 뭐 말하는 대로 되는구나 그냥. 그리고 올해는 좀 심상치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냥 뭐 말만 하면 다 현실이 되어버리니 말조심을 더욱 하는 걸로. 그 다음에 너는 대학 잘 갈 거예요. 잘 갈 겁니다. 쳐다보지 마, 무서워. 한쪽만 쳐다보지 마. 눈 가리고 쳐다봐. 화장을 지우고 막 다 지우지, 뭐 한쪽만 쳐지우고. 아무튼 저의 사랑을 담아서 여러분은 대학을 잘 갈 겁니다. 잘 가길 바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연계 체감률이 너무 높았어요. 그것도 평균적이지가 않아. 그것도 이렇게 절대 안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각은 어떤 각이냐면 가장 유력한 각은 뒤통수 각이죠. 옛날에 얘기해주가 나 4년 전에 6월 모평 1등급 컷이 100이었어. 100. 그 다음에 9월 모평 등급 컷이 2등급까지 100. 그러니까 팩 씌웠던 거지. 그때 막 분위기가 국어쯤이야 뭐 이런 식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때 막 문이과 국어가 분리돼 있을 텐데 이과 애들 막 국어학원 다 안 다니고 학원 전체에 이과 애들이 국어 다니는 애들이 10명? 150명 중에 140명이 문과야. 그런 식이었어. 그런 식이었는데 이제 그 해에 수능을 딱 보러 들어갔지. 이제 애들은 이제 막 9월달에 이제 큰 용기 얻었지.
국어 막 80몇 점, 70몇 점 받던 애들이 막 거의 막 98 뭐 이렇게 받으니까 우리 98점 받아도 3등급이. 근데 어쨌든 점수 자체가 높으니까 신나잖아. 그러니까 용기 100배에서 이제 수능 시험에 들어갔지. 처절하게 배신당했지. 1등급 컷이 91점. 그해 지문에 신채호, 슈퍼문, 칸트, 근대도시, 근대사회, 시민사회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네 지문이. 그러니까 어느 한 지문 하나 쉬어갈 지문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뒤통수를 진짜 제대로 친 적이 있었고 그때부터 수능 국어가 쭉 어려웠었어요. 그나마 지금 수능날 국어 등급 컷 중에 제일 높았던 게 94점인가 93점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쉽게도 안 나올 거고 상상 1회처럼 어렵게도 안 나올 겁니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거 만약에 쉽게 나오더라도 어려운 거에 대비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풀 때 어떻게 내가 뭐라 그랬어? 풀 때 쉽다는 느낌이 들면 무리거나 네가 좆된 거거나 둘 중에 하나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시험도 약간 그런 걸 또 한번 체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 풀 때 좆됐다는 느낌이 들면 뭐 다 같이 좆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괜찮은 거야. 알겠어? 푸는 순간 좆됐다라는 느낌이 들면 괜찮아요. 근데 풀 때 괜찮은데? 그러면 물수능이거나 아니면 존나 생각지도 못한 걸 많이 틀리거나. 그러니까 차라리 어려운 게 나아. 어려운 거에 대비를 해서 어렵게 나오길 바래요. 차라리. 그게 네가 손해를 덜 보는 길일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네 입장에서. 알겠나? 그리고 제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제 연계교재에 들어있는 기본 개념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하고 따로 이제 노트에 정리하고 두 번째로 기출문제 가지고 제발 알려줬던 걸 좀 네 걸로 만들고 그거 두 가지만 신경 써라. 그거는. 알겠나? 지금 와서 단어를 외운다고 그딴 걸 사자성어 볼까? 헛소리 하지 말고. 됐어? 그래요. 아무튼 뭐 시험 본다고 고생이 많았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들뜨지 말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평균적인 데이터가 아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수시 기준을 낼 때는 좀 중심 잘 잡고 아까 했던 말이지만 괜히 주눅 들지도 말고 들뜨지도 말고 그냥 하던 거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최상이다. 알겠느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그래요.